사실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 싸움에서 또는 미국과의 치킨 전쟁에서 버티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손해보기 직전이나 일부는 손해볼지언정 보조금 줘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인지도를 쌓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때까지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선 지금 미국 수출과 유럽 수출이 옛날만큼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왜냐하면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을 크게 지어놨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딜레마는, 공장이 하루를 쉬게 되면 고정비 지출이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건비만 해도 작은 공장에 비해 큰 공장은 하루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엄청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녹록지 않고 유럽도 녹록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성과를 내느냐 했었을 때 본인들 바로 아래에 있는 시장인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동남아 시장의 전역을 잠식해 들어가서 지금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러면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동차가 동남아 대부분 운행되는 모습을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제품을 동남아에 쏟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도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이 물건을 등 떠밀다시피 팔지 않고서는 회사 존립 자체도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동남아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의 얘기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동남아 시장 상당히 다 잠식했고요. 그럼 그 다음 어디를 쳐다봤느냐 했었을 때 남은 시장은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중국 제품이 거의 시장의 점유율을 못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동남아 점령 이후 한국과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백색가전 부분과 자동차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 시장 전역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기업 제품이 크게 한판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목표가 시장을 박살낼 그 목표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여파,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 경제, 이것 때문에 중국의 많은 제조업 현장은 물건을 내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거의 벌크로 수출할 수 있는 경로도 많이 단절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B2C 직접, 그러니까 한 개개인과 회사가 직접적으로 링크돼서 B2C 사업에서 추가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든가 쉐인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하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 즉 쉐인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접했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내부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을 샀던 것이 오히려 중국의 테무와 똑같은 제품이었는데 테무에 들어가니까 더 싸네. 그리고 테무를 통해서 동일한 면티를 하나 사거나 반바지를 하나 살 때도 그냥 국내에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서 사는 게 더 싸네, 이런 심리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무나 쉐인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했던 중국 기업이 있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 그 나라들 현지 기업들이 자꾸 고사하거나 좌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 그들의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했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중국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등등에서도 중국 제품 때문에 우리 산업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공고해지면 다시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어느 해당 국가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해당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한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 전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위 정도를 점하는 것을 사실 원하는 것이지 초토화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절대 중국이 원해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B2C 시장에서는 보호무역을 워킹하게끔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웅단체빵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매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맡기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형태로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간간히 구매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B2C 시장에서 완벽한 보호무역주의가 작동한다는 건 지금과 같은 유통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라는 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대량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차원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필터링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멕시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중국산 제품 때문에 자국의 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경로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국가들이 일자리는 줄어든다, 기업들이 고사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플랫폼 자체에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거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런 교역 대상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채널을 어느 나라에선 아예 앱스토어에서 깔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재 조치를 해버렸다? 아니면 그 회사와의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를 단절해버렸다? 이렇게 했었을 때 중국에게 받을 통상 보복들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했었을 때 중국과의 그 수많은 다방면의 교역과 상호 무역,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국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 싸움에서 또는 미국과의 치킨 전쟁에서 버티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손해보기 직전이나 일부는 손해볼지언정 보조금 줘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인지도를 쌓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때까지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패턴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습관성 구매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런 밀어내기 전략은 안 할 겁니다.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출혈 경쟁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쿠팡입니다. 정말 엄청난 출혈 경쟁을 감내하고 정말 거의 10년 이상 엄청난 누적 적자를 감내했었습니다만 결국 업계 1위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로켓 쿠팡 이용하거나 그럴 때 구독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업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면면들을 간간히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도 희망하는 바가 그런 쿠팡과 같은 산업 내의 입지 전환, 그걸 통하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손해봤던 것도 벌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때 만들겠죠.
이미 사실 위협이 시작됐고요. 많은 업종에서 지금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유통됐던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선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니까 싼 가격에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한국의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건설회사들도 뭔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이득을 확보해야 될 그런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산 건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값싼 중국산 건자재를 사용하는 걸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이익을 통해서 그간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 이 물가로 손해본 것을 일부 커버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득으로 가져가는 행태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밑에 있는 여수산단을 비롯해서 여러 건자재와 관련된 기초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들 중에 일부는 그 생태계가 좌초되기 직전까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국 내수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들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남아 국가 못지않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미국이 나름대로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이 시장 규모로 봤었을 때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었을 때 뭐 백중지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앞선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산 물건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 시장의 상당 부분 많은 공급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전개된 흐름이라서 크게 우려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는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분야마저도 중국이 추격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FTA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은 오히려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한국에 편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제품이 중국에 편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오히려 FTA로 유리한 교두보를 만들려는 전략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해진 부분이 더 많아진 것도 있겠구나라고,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2기를 맞이해서 본인의 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기 때는 한 번 더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신경 써야 되고 물가 수준도 안정시켜야 되고 고용률이나 실업률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임기를 했던 2기 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역사상 위대한 미국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자신의 발언으로 이런 표현을 직접 하신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 여러 동맹국들까지 포함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혹여나 미국의 물가가 좀 오른 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건 미국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일 뿐이지, 이게 지나고 나면 미국이 더욱더
번성한다라는 맥락의 어떤 발언들을 해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100년 가까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교두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가가 좀 오르든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지든 이번에는 직접 감내하고 나의 계획을 실현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사실 연준은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연준의 금리 기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트럼프의 입김이 연준의 금리 기조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거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트럼프의 말발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 여기에 대한 금리 수준은 스스로 행정부의 행정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시장에 적용하는 금리를 조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오히려 형성되는 다양한 시중금리, 이 시중금리의 상황을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따라서 연준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려는 시장 겁주기용이다라는 판단보다도 이것은 진짜 진심 어리게 나는 내 길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들 있으세요라는 진짜 그 엄포에 훨씬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곡점들은 상호 관세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 관세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개될 흐름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 또는 견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요. 4월에 나올 여러 가지 백악관발 불확실성들이 어떤 형태로 개선되는지 제거되는지를 보고 투자하기 위한 심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투자 심리도 조금 위축되고 시기를 지금 엿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지금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자꾸 올라갈 것 같은 걱정. 그러려면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반대로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걱정. 만약에 이거에 대비하려면 금리를 낮춰야겠죠. 따라서 연준은 물가와 경기 이 둘 상황 속에서 도대체 금리를 올려야 될지 낮춰야 될지 명확한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여러 물가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경기에 대한 고려사항이 1, 4분기나 2, 4분기에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본 다음에 그래서 3,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가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는요,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내가 항상 모니터를 쳐다보고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 이상 오르면 매매에 참여하도록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설정인 프로그램 매매 설정을 지금같이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그 프로그램 매매를 아예 걸어놓는 금액 자체를 늘려놓기도 하고 프로그램 매매로 설정했던 그 구간을 짧게 하고 또 여러 단계에 거쳐서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던 적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났더니 결국은 프로그램 매매였어요. 어쩐 특정 악재 아닌 악재가 슬쩍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높이 오르다 보니 다들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악재가 하나 터지니까 어떤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타이트하게 조금만 빠져도 매도 치게끔 설정한 곳에서 매도를 치니 실제 주가가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다른 하우스에서 또 프로그램 매매로 설정해 놨던 그 구간까지 치니까 거기도 던진 거죠.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크게 빠졌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역시 트럼프 상황도 똑같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관세와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얼마나 큰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해지겠죠. 그럼 그 우려 속에서 내가 마침 그 기사를 놓쳐서 매도를 못 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프로그램 매매를 대부분 많은 금액을 걸어놓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약간의 트리거에도 시장의 변동폭은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따라서 먼저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도 정말 십몇 퍼센트, 거의 20% 좀 안 되는 수준까지 좀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한 2주, 3주 지난 뒤에 뭐야, 아무 일 없었어? 하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한번 아무 이유 없이 기계적 매매, 기술적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시장의 시그널을 다 확인했는데 진짜 별일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 회복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조금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앞으로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약달러를 추구한답니다. 약달러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환차손까지도 걸리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투자로서는 적지 않은 이득을 거뒀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환차손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근 미국에 있었던 적지 않은 자금들이 미국 바깥으로 다시 이탈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금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트럼프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자꾸 낮춰서 미국의 다양한 시중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낮다는 건 달러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겠다는 얘기고 약달러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트럼프가 자체적인 행정력만으로, 즉 연준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적인 행정력만으로 약달러 기조를 만들어낸다면 투자로서 손실을 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요즘 대거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거는 금융적인 부분이고 실물적인 부분은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미국 투자를 이끌어왔던 가장 큰 선봉은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입니다. 실제 S&P 500 중에서 빅테크 기업의 상승률과 여타 기업들의 상승률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빅테크 기업이 너무 시장에서 과도한 열풍이 불었다라는 그런 회의의식도 좀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라고 이미 투자를 충분히 실현했던 사람들은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여타 증시로 자금을 옮기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었을 때 최근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미국에서 확실한 뭐라 그럴까요? 호재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AI 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증시가 달려왔거든요. 근데 AI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학습과 선투자, 선반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이 뭐냐 했었을 때 물론 이번 올해 연도 CES의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마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BM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단가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게 뉴 비즈니스 또는 AI를 기반으로 한 파생 산업 이런 것들이 창궐 해야지만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호재를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선택해야 될지 경기 부양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은 뭐 하나 선택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준의 행보는요. 상반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겠습니다나 아니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낮추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시중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굳이 연준의 도움 없이도 10년물 미국 국채 수준의 금리를 트럼프가 시장의 수급을 통해서 조절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까지도 기준금리를 바꾸는 변동폭, 불확실성을 늘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준은 트럼프의 행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나 정작 트럼프가 최근 미국 금리를 낮춰서 약달러 기조를 선택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적 효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든 학자들이 그런 시그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그리고 경제를 분석할 때 참 어려운 게요. 어떤 시점에는 몇 가지 지표가 그 시장을 설명하기에 제일 적합했는데, 또 어떤 시점에는 그 지표가 적합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지표만이 계속 유효하다.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제는 항상 불황이었다.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지 일정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위기, 경제 위기는 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목격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낮고 그다음에 소비도 꺾이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나름대로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또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경제가 위축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매뉴얼화된 또는 루틴한 분석 형태로 분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에 엄청나게 뿌려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뿌려진 적이 없다라는 그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는 AI와 로봇 진정한 의미에서 탈인간화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새로운 트렌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국가의 선택은 뭐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작성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처럼 새 책 내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웅달 책방 저도 자주 보는 채널이라서, 저도 또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했는데, 겸사겸사 나올 수 있게 돼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경제도 이해하고 투자하시는데도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